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의사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관절 전문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거 유명한 속담이잖아요. 네. 아이를 건강하게 잘 교육시켜서 키운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또 지역사회, 국가까지 힘을 보태야 한다. 네.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요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절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키우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아기들의 건강을 돌보는 분인데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고 계신 아기들의 명의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윤영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신생아 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아 교수입니다. 네, 이 교수님 그 소아청소년과라 그러면 이제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소년기까지 다 다루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또 세 분 하셔갖고 출산 직후에 갓난아기를 주로 전문으로 하시죠? 네, 맞습니다. 신생아의 정의는 출산 후 한 달까지로 정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출생 후 아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만삭인 경우에는 대부분 호흡이 안 좋은 경우나 아니면 나중에 좀 얘기가 되긴 할 테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출생을 해서 아기 호흡이나 여러 가지 중요 장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작은 미숙아나 초극소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엄마 뱃속에서 만삭까지 잘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공호흡기라던가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숙아라고 해도 굉장히 작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극소 미숙아라고 하면 사실 얼마나 작을지 가늠이 안 되는데 얼마나 작게 나오나요? 네, 만삭은 보통 3kg 정도로 출생을 하게 되고요. 미숙아는 저희가 임신 주수로 37주 미만을 미숙아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초극소 미숙아들은 몸무게가 굉장히 더 1kg대로 굉장히 작은 아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1kg 정도. 네. 그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러한 이 시기별로 해서 쭉 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숙아, 특히 이게 초극소 미숙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건강상에 있어서 발달과 연관된 뭐 특별한 문제가 좀 발생되나요? 네, 어떠나요? 초극소 미숙아 같은 경우는 네. 워낙에는 이제 모든 장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다 발달이 돼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요 장기인 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연적으로 뇌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심장이나
호흡기 같은 경우도 혼자 숨을 쉴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수유를 통해서 아기가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1kg 미만의 초국소 미숙아들은 피부가 굉장히 형성이 안 돼서 배리어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면역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이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치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모든 곳에서 다 취약한 건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작게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최근에는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연령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고령 산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난임 시술 같은 경우로 이제 쌍둥이나 다태아 같은 경우도 조금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위험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기 전부터도 치료가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아기가 산전 진찰을 통해 기형이라던가 추후 많은 이제 여러 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산전에 선천성 질환 센터를 통해서 보호자에게도 어떤 계획으로 치료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400g, 500g 정도 되는 아주 이 초국소 미숙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물론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고 얼만큼 크게 되나요? 네, 400에서 500g 정도의 아기들이 평균 3kg까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100일도 같이 맞고 하면서 긴 시간을 저희와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료진들의 서로 간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호 파트, 의사 파트 뿐만이 아니라 뭐 재활의학과 등과 여러 가지 과의 협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저희한테 이 아기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인내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또한 어떻게 보면 팀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초극소 미숙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전문으로 다루는 질환 중에 하나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요 질환인데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어머니가 태반을 통해 아기한테 가는 혈류나 산소를 잘 전달을 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머니가 난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의 뇌에 중요한 장기인 뇌에 적절한 산소와 혈류가 가지 못하는 경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생아의 만사가 출생 1000명당 한 1.5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15에서 25%로 굉장히 높고 잘 생존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발달 장애며 청각 장애 등 그런 합병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심장이라든가 뇌와 연관된 그러한 관련 질환이니까 이 일반적인 그러한 그 치료에서처럼 골든 타임이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골든 타임이 있고요. 1차적으로는 뇌의 산소와 혈류가 부족해서 생긴 저산소성에 의한 손상이 있고 2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오는 염증 산출물 등에 의해서 2차적인 추가 손상이 생기는데요. 이 손상은 출생 후 6시간 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적어도 출생 후 6시간 안에 저희 병원에 와서 저체온요법을 받아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에서 조금 시간이 늦춰져서 저희가 중증도 이상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아이를 저체온요법을 치료를 하는데요. 이 출생 6시간이 지나서 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아쉽게 치료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체온증 요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저체온증 요법은 아기의 체온을 33.5도로 낮추어서 신진대사를 감소시켜서 뇌의 2차적인 염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출생 후 6시간 안에 네.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저체온요법의 기간도 저희가 72시간 동안 그 중심 체온을 33.5도로 낮추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출혈성 경향이라던가 합병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만삭인 경우에 치료를 하지만 미숙아인 경우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너무 여러 가지 이 합병증이 불리하기 때문에 34주 미만의 미숙아라던가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심한 심폐 질환이 있어서 저체온요법을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뇌라는 게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 이 저체온 요법으로 치료를 할 경우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나요? 네, 저희 병원에서 200건 이상의 치료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최다의 경험을 갖고 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그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을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1단계 마일드한 경증인 경우에는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증도 이상의 아이들은 저희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 저희의 데이터를 보면은 80% 이상의 아이들이 현재까지는 정상 발달을 하고 있고 잘 치료를 받고 태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참 그 생명은 참 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생아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미니멀 케어가 대두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영어로는 네. 맥시멀 observation을 하고 미니멀 핸들링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아기를 최대한 집중 관찰을 하고 그 아기를 만지는 횟수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자라는 의미로 조금 더 세심하게 아기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 많은 의료진들이 함께 분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생아 중환자실은 쉬지 않고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저희가 중증 환아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많은 의료진이 다 붙어서 아기를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새벽에도 이런 초국수 미숙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저도 물론 참여를 하고 모든 의료진, 필요한 의료진들이 다 같이 팀워크로 이제 아기에게 다가가는데요. 기관 삽관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호흡기 등 또 굉장히 작은 아기들에게 중심 정맥도 달아야 되고 영양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간호 파트와 의사 파트의 팀워크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거에 못지않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신경외과 교수님이라던가 소아심장, 그다음에 그 호흡기 파트, 감염 파트 등 내분비 등 너무 많은 과들이 다 같이 저희가 협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밤샘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초국수 미숙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은 대부분 응급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시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하고 밤새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관심 있는 그러한 분야로서 신생아 질환 예측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 그러는데 상당히 저로서도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어떤 연구인가요? 네, 신생아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이고요. 장의 여러 가지 질환을 예측을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작은 초국수 미숙아지만 어떤 아기는 장에 문제 없이 잘 태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수유도 잘 진행이 되고 잘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기는 장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천공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작은 아기도 500g 되는 아기도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술은 이제 물론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보면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또 나라에서 국제과제로 하고 있고요. 엄마한테 받은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에는 아기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스가 낮은 아기들 중에서도 어떤 취약점이 있는 아기는 조금 더 장 질환이 더 생긴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조금 찾아내고 이거를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계획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에 좀 임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정말 많은 환아들 만나 오셨잖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기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중증인 환아들, 예를 들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했던 아기들은 모두 제 기억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함께 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정말 제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중에도 이제 초극소 미숙아 중에 저희가 이제 팀워크로 일을 하고 이 오랜 기간 4, 5개월 동안에 같이 해주셨던 이제 부모님 중에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주시고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이 힘드니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고비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께서는 저의 한마디에 또 장례식장도 알아보시고 이제 많이 고민도 하시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저희와 같이 했던 그런 이제 아기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22주, 23주 출생이 굉장히 작은 400g 정도의 초국수 미숙아들은 모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갓난아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곳은 신생아 중환자실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윤영아 교수의 하루는 아기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전 팀원이 손발을 맞춰 아기들을 돌본다. 지난밤 잘 견뎌줬는지 윤영아 교수는 아기들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살핀다. 윤 교수가 신생아 중환자를 치료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신생아는 삶의 시작 단계이고 그리고 중환자실은 많은 이제 중증도의 질환들이 있는 곳인데 이런 고비를 잘 넘기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는 거에 감동도 있고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윤영아 교수를 비롯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선천성 질환센터의 다학제 협진 때문이다. 아기 태어나면은 이제 일단은 그 호흡이랑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전체적인 걸 다 봐주실 이제 유명한 신생아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철 교수님은 이제 수술 해주실 흉부외과 교수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질환은 수술 자체가 필요한 질환이라 소아심장은 오늘 그 초음파실에서 설명은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정식 병명은 아까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다. 출산 후 아기의 심장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부모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윤영아 교수는 아기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나갔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출생을 하면 신생아기 때문에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거고요. 아기의 호흡이나 이제 심장 기능에 따라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안정적으로 호흡기 없이 산소만 다는 경우도 있고 출생 후에 하는 검사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 다 나갈 거고 또 아무래도 심장 쪽으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뇌 쪽이나 순환과 연관된 여러 가지 그런 검사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생하자마자는 저희와 소아심장, 흉부외과 교수님한테 바로 다 협진을 해주고 아기 상태를 보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안정적이고 잘 유지하고 인공호흡기도 필요 없고 하면은 퇴원을 하고 이제 나중에 6개월 때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정말 실제적으로 출생하고 나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맡아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윤영아 교수 역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다. 그래서 아기들을 치료할 때마다 내 아이를 돌보듯 한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할까? 나의 모든 지식과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이름이랑 생년월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우리 어땠어요? 집에서 열 없고 괜찮았죠? 그 태어나고요? 네. 네, 태어나고는 괜찮았어요. 잘 먹긴 해요.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때 잘 안 먹어서 지금 분유를 바꿔서 네.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때 독감 걸렸을 때 네. 그때부터 좀 안 먹다가 네. 한 어제부터 네. 좀 먹는 거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3개월에 왔어요. 임신 6개월 만에 600g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났던 아기. 오늘 6.6이죠. 여러 번 생사의 고비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윤영아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의 헌신으로 힘든 고비를 잘 넘겼다.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각한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팩트들 있잖아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눈빛은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친절하게 또 부모인 저희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잘 얘기해 주시고 항상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저희는 굉장히 또 안심이 되고 또 믿음이 가서 매번 이제 진료 받고 내려올 때마다 신뢰가 더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기도 잘하는데요. 잘하네 우리. 어이구 울지도 않아. 어머니가 이쪽만 보진 않죠? 네. 왼쪽만 보진 않고 다 잘 보죠? 네. 잠깐만요. 자 볼게요. 자 이제는 팔꿈치 여기 팔꿈치 보이죠?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야 돼요. 네. 닿고 고개를 올리면서 여기 등 근육의 코어가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약간 얘가 불안정하죠. 왔다 갔다 좀 하죠. 네. 이럴 때 아이들이 손목으로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어깨를 모아주셔야 돼요. 어깨를 모아서 네. 팔꿈치가 바닥에 댈 수 있도록 해주시. 지금도 보면 손목 여기 힘 쓰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렇게 제대로 힘을 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뭐 믹스하고
아직은 세상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기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돌보고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에겐 아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윤영아 교수. 그래서 보호자들은 윤 교수에 대한 믿음이 크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사실은 저희 애기도 죽을 뻔한 거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또 이 자리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그리고 또 실제로 너무 자상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뭔가 친근한 느낌을 받은 거는 정말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료가 기다릴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씀 해주실까, 또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감사하고 신뢰하고 여러모로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기가 아프면 부모들은 더 많이 아파한다. 스스로를 탓하며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윤영아 교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최선을 다하고 있고 후회 없이 모든 치료를 하고 있으니 저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기가 얼마나 잘 이 치료를 버티는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아기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넘어져서 상처가 조금 나도 굉장히 속상해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부모님께서는 이제 많이 본인들을 질책하시는 마음이 조금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항상 저도 말씀드리듯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듯이 이 또한 부모님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를 많이 믿어주시고 네. 그런 것이 저희한테 힘이 돼서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중환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보호자분들한테 세심하게 보호자분들이 모두 100% 만족할 정도로 저희가 설명을 다 못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믿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힘이 되고 조금 더 아기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SNS에 이제 감사의 마음을 남기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23년 2월 23일 아기는 6개월 만에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몸무게는 650g이었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처음 측정했을 때는 537g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기를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해 보일 정도로 아기는 작았습니다. 500ml 생수병 정도의 크기였으니까요. 어디에서 신생아도 장례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그때부터 장례식장을 검색했습니다. 이 글이 이제 아기가 태어난 날 보호자께서 쓰신 글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가 잘 성장을 했고 또 이후에 퇴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영상을 받았는데 최소 5명의 의료진 목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말투로 우리 아기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칭얼대고 응아하고 여러모로 귀찮으셨을 텐데 오히려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원에서의 100일이었지만 성대하게 꾸며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태어나는 순간까지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셔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회복해서 태어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마음의 빚으로 삼고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다짐해 봅니다.
어떠셨어요? 참 그 의사와 보호자 간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상당히 이 동안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고등학교 그 학생을 자녀로 둔 그런 학부모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이요. 어떻습니까? 이 저 신생아를 대할 때 그러한 이제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고 그러셨으니까 어떤 특별한 엄마의 심정 같은 거라든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아기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할 때는 이 아기가 내 아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 부분에서 후회한 적은 없고요. 네, 그게 지금 돌이켜봐도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한다면 결코 저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제 네. 아기들을 하나들을 돌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윤 교수님의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교육관이 좀 남다르신가 봐요. 네,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보면 다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이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한테 물려줄 거는 뭐 만질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교육만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였고요. 그렇게 저희가 조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많이 길을 조금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워킹맘으로 일도 하시고 화나들도 돌보시고 또 육아도 하셨던 거잖아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를 굉장히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엄마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때 힘든 상황이었을 때, 특히 더 많은 환자를 보고 안 좋은 환자들 많이 보는 시기였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아들까지 계속 저를 찾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 일이 나에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한데 또 시간이 가면서 또 아들도 크고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도 아들은 그때 당시에 본인이 엄마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고 그때 본인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감정을 느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후배 동료 여자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 주변의 워킹맘들만 봐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수님은 업특성상 밤낮 없이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아이도 키우신 거잖아요. 엄청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버티게 해준 뭐 특별한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스승님 성인경 교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저희 스승님께서 저를 많이 믿어주셨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 또 많이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응급 환자가 생기면 항상 새벽에 나가고 근데 저희 남편도 심장내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남편도 나가고 간혹 저와 남편이 둘 다 동시에 환자가 생겨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들이 본인은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힘들게 밤낮으로 일을 하는 직업은 본인은
그런 위는 되지 않는 것 같고 할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 자체가 저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이 아기들이 잘 큰 게 저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응급질환을 다루는 의사들이 똑같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저희 남편 또한 저희 남편은 굉장히 고령의 환자를 보시거든요. 뭐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심장 수술해서 결국에 살렸다라는 그런 보람. 저는 이제 굉장히 아직 태어나면 안 되는 시기에 태어나는 굉장히 작은 아기들, 정말 삶의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에 있는 연령의 응급질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편 또한 이런 보람 없이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여하튼 그 모든 긴 힘든 시간에 특히 제 인생과 제가 일하는 시기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 저희 스승 성인경 교수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중요하죠. 네. 그 성인경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혹시 좀 네. 정말 아주 든든한 지지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의 팀워크, 뭐 간호파트와 의사와 또 뭐 주니어와 시니어의 의사들이 같이 일하고 이런 거를 교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각자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어떤 하모니가 돼서 결국에는 오케스트라 같은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시니어가 되고 제가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 되고 나서는 그 모습이 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말 그 아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모든 의료진께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갖고 있고요. 주니어 선생님한테도 고맙고 간호파트도 그렇고 또 타과 교수님들한테도 무지무지 감사드리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교수님을 교육하실 때 강하게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아드님을 가르치실 때도 특별한 교육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조금 더 자립을 빨리 했던 것 같고요. 독립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 맞게 본인의 삶을 이제 결정하고 제가 따로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는 잘 안 해주고요. 본인이 결정하고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또한 삶의 배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배워가라고 제가 잘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라 인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의사는 인성과 그다음에 그런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공부 아무리 잘하고 제일 잘 나가도 인성이 되지 않으면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친밀하게 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회에 모든 직장에 다 마지막 승부를 거는 거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들이 이제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던가 인성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과감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하게 조금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명희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소개합니다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세계의 출산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숙아 출산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처럼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베드가 50베드이고요. 다른 빅5 병원과 비교해서 크게 작지 않은 그런 병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8병상도 있고 그다음에 뭐 52병상 저희가 비슷하게도 있고요. 저희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특성상 장기 입원 환자가 많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22주에서 23주에 500g 아기가 출생을 하면 평균 3kg가 되기까지는 120에서 160일, 평균 4 내지 5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게 좀 특징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수술팀이 다 올라와서 아기가 힘들게 체온의 변화 없이 수술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마취팀하고 수술팀이 같이 올라와서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심장 수술을 하고 계시는 사진입니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란 신생아의 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이고요. 여러 가지 난산이나 이유로 신생아의 뇌에 원활한 산소와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출생 후 적어도 6시간 이내에 골든타임에 입원해서 저체온요법을 시작을 해야지 뇌의 2차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보다도 더 빠른 시간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두 개는 저체온요법을 받는 환자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 아기처럼 누워있는 아기 밑에 쿨 블랭켓이 있어서 아기의 중심 체온을 저희가 이 기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33.5도로 저체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기의 전반적인 바이탈을 같이 모니터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영어로는 이제 슬랙티브하게 헤드쿨링이라고 선택적으로 두부만 체온을 낮추는데 결국에 똑같은 원리로 중심 체온은 33.5도로 낮추어서 저체온요법을 하고 신진대사를 감소시켜서 뇌의 2차 손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뇌의 영상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치료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뇌 손상이 있었는지 저희가 뇌 MRI는 루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니셜에 이렇게 뇌 손상이 있는 아기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흰색의 부분이 뇌에 적절하게 산소와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았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체온요법 치료를 잘 받고 나서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외래에서는 경기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약도 다 중단하고 생후 18개월에는 정상적인 발달 소견을 보이는데요. 이 아이들 뇌 영상을 다시 찍어보면 아까 보셨던 그런 뇌 손상의 흔적들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국소 미숙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임신 주수 23주 된 아기의 500g으로 출생한 아기인데요. 보시면 피부는 굉장히 젤라틴처럼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만지면 일단은 손상을 받게 되고요.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처치를 최소화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미니멀 핸들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아기가 자가 호흡이 없기 때문에 기관 삽관을 한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평균 4 내지 5개월 뒤에는 저렇게 3kg까지 잘 자라서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다른 아기인데요. 임신주수 22주 아기고요. 이 아기 또한 이렇게 잘 치료받아서 퇴원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400g 출생의 아기들도 이렇게 잘 퇴원해서 외래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엄마와 같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생아는 처치부터 혼자 할 수가 없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아기는
기계 호흡기를 달기 위해서 기관 삽관을 할 때도 옆에서 아기의 포스처도 잘 유지를 해줘야 되고 간호파트와 의료진의 손발이 잘 맞아야 되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외과 수술도 아까 심장 수술처럼 같이 수술팀이 올라와서 아기가 이동을 하거나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팀이 다 올라와서 수술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100일 잔치도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 중간에는 어머니도 오셔서 같이 사진 찍으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기들에게 많은 인내와 팀워크가 필요했던 아기들이 퇴원을 하고 외래에서 엄마한테 어머니께서 선생님한테 감사해 인사드려라고 했더니 이렇게 절을 올리는 사진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잘 크고 이쁘게 크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새벽이고 밤낮 없이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가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사진을 보니까요. 막 마음이 아프다가도 대단하시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 공식 질문 드릴 건데요. 서양에서는 내 어머니,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명의로 보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인성과 실력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이제 그 초국소 미숙아들이 그 긴 시간에 그 힘든 여정을 끝내고 퇴원을 하게 되면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그 긴 시간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이겨내고 퇴원을 할 때 결국에는 많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잘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퇴원을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이제 뭐 정액가정의 문제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아기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이 교수님들 뵙게 되면 상당히 경이롭고 그다음에 참 존경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기들의 건강을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이제 이런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앞으로 또 특별하게 좀 목표를 하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학문적으로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생아의 장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내의 데이터가 베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만들고 서양과 나중에 비교해 보는 연구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앞으로 마음의 응원 열심히 보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978년 콜롬비아 보고타의 병원에서 한 산모가 미숙아를 출산했는데요.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아기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죽어가는 아기를 맨가슴에 안고 있었는데 그때 멈췄던 아기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기적처럼 소생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은 모습이 캥거루 같다고 해서 캥거루 케어라고 부른다죠. 그렇군요.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처럼 그렇게 큰 아름다운 사랑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천사 같은 아기들이 부디 모두 건강하게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TV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희귀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시는 명의분들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